외세를 끌어들여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로마는 헬베티족의 이동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고자 갈리아 깊숙이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이사르는 헬베티족을 무찌르고 그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지금의 스위스가 된 거죠. 헬베티족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쫓겨날 뻔했던 갈리아족 부족장들은 카이사르에게 감사를 표시하러 모여듭니다. 그리고 카이사르는 그들에게 회의를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부족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의 갈리아는 늘 전쟁 위협에 놓이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언제든 로마 속주로 이들이 쳐들어오거나 난민이 되어 내려와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상의 이유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바로 지금 이야기할 부분입니다. 부족장들은 회의를 마치고 카이사르에게 모여듭니다. 그리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 내용을 카이사르가 갈리아 전쟁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헬베티족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데 기여를 하였던 하이드족, 로마와 동맹국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부족장인 디비키아쿠스가 대표로 이야기를 합니다. 갈리아는 크게 두 파벌이 있고 하나는 자신의 부족인 하이드족이고 또 하나는 아르베니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은 붙어 있고요. 붙어 있는 나라가 친하게 지내는 경우는 거의 없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죠. 영국과 프랑스는 100년 전쟁, 정확하게 얘기한 116년 전쟁을 거칩니다. 이 전쟁에서 프랑스가 승리하게 된 배경에 잔다르크가 있었고요. 이후 프랑스는 역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독일과 엄청난 전쟁을 계속 이어갑니다. 결국 염증이 쌓이고 쌓이다 결국 터진 것이 1, 2차 세계대전이죠. 이후 프랑스와 독일은 EU를 만들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도리어 신기한 거죠. 어찌 보면 개인 간에는 의리가 중요한지 몰라도 외교는 실리인 듯 합니다. 두 세력이 싸우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둘 간의 싸움이니까 둘이서만 싸우면 된다라는 접근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일단 이기고 봐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끌어모을 수 있는 세력은 다 끌어모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이드족과 아르베니족은 외부의 세력을 끌어들이기로 결정을 했던 듯해요. 그래서 하이드족은 로마와 선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아르베니족은 게르만족과 손을 잡습니다. 하이드족과 아르베니족 사이에 끼어있던 부족이 세콰니족이고 이 세콰니족도 아르베니족과 함께 게르만 부족을 끌어들이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게르만과 가깝고 또 상대적으로 약했던 세콰니족 영토에 게르만족들이 이주해서 정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후에 브리튼 섬에서도 일어납니다. 영국도 지금 한참 싸우고 있는 하이드족과 아르베니족처럼 갈리아인들입니다. 이들이 영국 섬 내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던 거죠. 이 싸움에서 밀리던 한 부족은 잘 싸우는 용병을 구하고자 하죠. 덴마크에 있었던 바이킹입니다. 이들도 게르만족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들이 도와주러 넘어옵니다. 앵글족이고요. 덴마크도 가보시고 영국도 가보신 분들이라면 영국이 날씨가 안 좋지만 덴마크보단 훨씬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땅에 들어온 앵글족 돌아가려 할까요? 절대 아니죠. 여기에 앵글족은 섹슨족까지 불러들이게 돼요. 그래서 갈리아 부족 켈트족이라고도 하죠. 이들이 밀려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산악지대로 쫓겨난 사람들이 스코틀랜드인들이 되는 거고요. 서쪽 산악지대로 쫓겨난 사람들이 웨일즈인이 됩니다. 이보다도 더 멀리 도망간 바다를 건너간 사람들이 아일랜드인이 되는 거죠. 다시 카이사르가 갈리아로 진입했을 때 프랑스 지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게르만족은 갈리아족의 내분 상황에서 용병처럼 갈리아 지역으로 프랑스 지역으로 스며듭니다. 땅도 좋죠. 그리고 무력은 게르만족들이 훨씬 강력합니다. 돌아가려 할까요? 결국 세콰니족 땅에 가장 비옥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눌러 앉아버립니다. 여기서 끝날까요? 하루데스라는 또 다른 게르만 부족을 불러들입니다. 외부 세력을 끌어들였을 때 그들이 온전히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도움만 주고 돌아갈 거라는 생각,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닐까요? 갈리아인들은 카이사르의 무공을 눈앞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이사르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이
이재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오랑캐를 오랑캐로 무찌른다. 그런데 내가 세력의 중심이었을 때 가능한 것이 이재이입니다. 하지만 하이드족도 아르베니족도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진 않죠. 그런 상태에서 주변의 강대국들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카이사르가 게르만족을 물리친 다음에 과연 그들이 원하는 독립과 자유를 줄까요? 물론 로마는 점령지를 지배할 때 상당히 공정한 정책을 펼쳐요. 예를 들어 로마의 황제 중에는 속주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속주민이라고 큰 차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거쳤기 때문에 일본이 한반도에서 행했던 수많은 비인간적인 행동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국주의 또는 점령자 그러면 모두 일본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갈리아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무장봉기가 일어나는 일은 없었어요. 물론 로마의 장군이 침투해서 자신의 세력을 만들어서 갈리아국을 만든 적은 있지만요. 디비키아쿠스의 하소연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베리스투스를 대표로 하는 게르만족이 처음 이주하고 이후 하르데스족까지 들어오는 상황에는 갈리아 땅이 훨씬 풍요롭기 때문이다 라는 분석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카이사르에게 아리오비스투스를 물리쳐달라고 간곡히 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세콰니족 족장이 눈물을 보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묻자 대답을 못하고 디비키아쿠스가 대신 답변을 하는 장면이 이어져요. 그들은 불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아리오비스투스를 불러들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힘이 약했던 세콰니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어요. 구한말 조선은 하나의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에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겹친 거죠. 많은 열강들이 들어와 있으니 이들 중 가장 욕심이 적고 우리를 위해서 뛰어줄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과 손을 잡고 다른 세력들을 밀어내보자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이 일어나죠. 김옥균, 박영효를 중심으로 한 정변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본을 등에 업고 조선을 구해보고자 했어요. 순진했던 거죠. 그래서 이완용 이런 사람들을 친입하로 부르지만 박영효, 김옥균 등을 친입하로 부르진 않아요. 디비키아쿠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의 동생이 있습니다. 둠노릭스라고. 이 사람은 카이사르가 헬베티족을 물리칠 때 군량 및 공급을 방해했던 인물이기도 해요. 디비키아쿠스를 몰아내고 자신이 권력을 쥐고자 했어요. 하이드족의 번성을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였을까? 궁금해집니다. 미국도 이러한 상황을 겪었죠. 독립전쟁 때 약한 약소국이었습니다. 영국과 싸워서 이기기 쉽지 않죠. 다행인 것은 영국을 미워하던 프랑스가 군대를 보내줬습니다. 루이 16세죠. 덕분에 미국은 피를 흘리기는 했지만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미국은 프랑스의 영향을 크게 받진 않아요. 운이 좋았던 걸까요? 프랑스는 이후 100여 년에 걸친 혁명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내부 문제로 인해서 외부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미국 입장에선 정말 운이 좋았던 상황이라 볼 수도 있는 거죠. 이후 남북전쟁도 비슷해요. 내분이죠. 어찌 보면 지금 갈리아 지역에 있는 내분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갈리아 지역에서는 언어가 같으니까 민족이 같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어가 서로 다르죠. 그렇지만 독립전쟁을 하면서 하나의 나라로 뭉쳤었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의식은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둘은 갈라섰죠. 이때 유럽의 강대국들이 만약 이 틈을 노려 북미 대륙 진출을 시도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영국도 아일랜드 대기근과 내부 문제로 과거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미국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프랑스도 나폴레옹 전쟁 이후 엉망진창이었던 상황이에요. 덕분에 이들이 직접적인 참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밀리던 남부는 당연히 외부의 힘을 구하고자 하는 거죠. 이때 남부가 유럽에 줄 수 있었던 건 면화였어요. 그리고 이 면화는 유럽의 공업화, 산업혁명, 그리고 부를 축적하는데 중요한 소스입니다. 이것을 쥐고 너희들 안 준다 라고 얘기하면 유럽이 남부를 도와줄 거라 생각을 했었던 듯 해요. 그런데 남부가 운이 없었던 걸까요? 이집트가 새로운 목화 재배지로 급부상을 해버립니다. 미국 입장에선 외부 세력이 들어오지 못한 거죠. 한반도와 달리. 디비키아쿠스를 비롯한 갈리아 부족들의 하소연을 들은 카이사르, 약속을 하는 장면을 남깁니다. 우리는 하이드족과 동맹을 맺었다.
하이드족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돕겠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유럽의 언론은 북부를 많이 응원을 했어요. 이유는 정당성이 있거든요. 노예 해방이라는. 당시 유럽은 노예제도를 근절시켰던 상황이에요. 먼저.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주도하는 식자들은 북부를 응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갈리아 전쟁기를 쓰는 목적을 잊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 우리가 카이사르가 로마가 왜 갈리아족 내전에 관여를 해야 되는지를 적어놓습니다. 이들을 그냥 두면 이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되고 게르만족들이 더 깊이 들어올 것이고 이렇게 해서 난민 사태도 일어날 것이고 여기서 힘을 얻은 게르만족이 아버지 세대처럼 다시 로마로 쳐들어올 것이다 라는 협박 아닌 협박도 남겨놓습니다. 이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도 형식적으로 협상을 시도했다는 흔적은 남겨야 되겠죠? 카이사르는 게르만족 대장인 아리오비스투스에게 서한을 보냅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 아리오비스투스가 답장을 보냅니다. 왜 내가 점령하고 있는 갈리아 지방에 들어와서 나에게 감나라 배나라 하려고 하느냐? 맞는 말 아닐까요? 로마 입장에서 게르만족을 보면 나쁜 놈이죠. 반대로 게르만족 입장은 어떨까요? 갈리아 부족이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고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물론 상대적으로 게르만족들이 로마에 비해서 피점령 부족을 가혹하게 다룬 것은 사실이다 하더라도요. 카이사르도 밀리면 안 되죠.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아리오비스투스와 로마는 동맹국 관계야. 또 다른 동맹국인 하이드족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논리는 로마가 그리스 지역 그리고 터키 지역을 쳐들어갈 때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었어요. 로마는 수많은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세계의 경찰로 나서면서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마는 명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리오비스투스에게 우리 만나야 돼. 아리오비스투스는 왜 참견이야? 너무 당연한 양쪽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아리오비스투스는 답장을 합니다. 정말 참견이 끝이 없구나. 그러면 우리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내가 뜨거운 멋 보여줄게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요. 이렇게 되자 서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곳은 바로 부장송이란 지역입니다. 지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안동 하회마을처럼 물이 굽이치는 곳이에요. 하회마을보다 좋은 점이 있다면 내륙으로 진입하기 위한 병목 구간에도 언덕이 있다는 거죠. 방어하기에 너무 좋은 곳이라는 것이에요. 아리오비스투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둔지와 멀지 않아요. 보급로가 짧은 거죠. 반대로 카이사르는 보급로가 너무 길어진 상태예요. 양 세력은 이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게르만족은 이동할 때 가족 전체가 함께합니다. 로마는 군인들만 이동을 하죠. 최대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장송에 먼저 도착을 해요. 아리오비스투스 입장에서 봤을 땐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부장송에서 하이드족과 그 이외의 갈리아족들이 제공해줄 군량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병역 내에 두려움이 퍼집니다. 갈리아가 야만인의 땅이라고 느껴지지만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에요. 잉여 생산물이 있고 상거래가 일어나고 있던 지역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 터키 지역에 비해서는 훨씬 못 미치지만요. 그리스인들이 건설한 마르세유, 프로방스 지방에 있는 큰 도시죠. 이곳에 거점을 둔 상인들이 갈리아 지방을 다니며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당연히 소식통이기도 합니다. 군인들은 처음 게르만족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무서운 이야기만 합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당시 아리오비스투스가 일대에 엄청난 조공을 요구하고 세금을 뜯고 있었기 때문에 더 무서웠을 거예요. 여기에 게르만족들은 덩치가 산만합니다. 라틴족으로 대변되는 로마인들은 키가 작아요. 켈트족들은 수렵 채취를 하다 농경으로 넘어간 지 얼마 안 된 민족입니다. 상대적으로 덩치가 라틴족들보단 커요. 하지만 게르만들은 숲속에서 여전히 수렵 채취, 약탈을 하던 부족들이에요. 키는 로마인들에 비해서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정도였다 하고요. 몸은 허옇고 건장했다고 해요. 거기에 금발에 푸른 눈입니다. 차가운 느낌을 주는데 충분하죠. 독일인들을 떠올리시면 딱 그 모습입니다. 건장한 그들이 우통을 벗고 덤벼들면 로마인들은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공포 영화를 보신 분들은 더 공감하실 거예요. 귀신이나 살인마가 등장했을 때보다 등장할 것 같을 때가 더 무섭죠. 그래서 병역 내에 두려움이 빠르게 확산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철수해야 된다. 아니면 두려움을 나타내지
되지 않기 위해서 군량 및 보급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등등의 이야기도 퍼지고 일부는 유서를 열심히 쓰기도 했다 그래요. 카이사르가 이것을 몰랐다면 좋은 사령관이 아닌 거죠. 이걸 눈치챈 카이사르, 백인대장, 중대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조목조목 따집니다. 카이사르의 특징인 것 같아요. 하나씩 풀어나갑니다. 시작은 어떻게 사령관이 결정해야 될 것들을 너희들이 이야기하냐.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은 교장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었던 듯 싶어요. 게르만 애들이 지금 여기서 난장을 부리고 있는데 이것을 로마가 수수방관하면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당시 로마는 워낙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프라이드를 다시 한번 일깨운 거죠. 그리고 아버지 세대인 가비우스 마리우스가 게르만족들을 물리쳤던 이야기도 해줘요. 또한 현실적인 이야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 게르만족들은 헬베티족과 치고받고 싸우면서 50대 50이었다. 그런데 우린 헬베티족을 이기지 않았느냐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게르만족들이 헬베티족을 이겼을 땐 대부분 계략을 쓴 거였고 우리는 문명인으로서 그런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출격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에 하나를 덧붙입니다. 처음부터 카이사르와 함께했던 10군단을 호위병으로 삼겠다. 너희들이 다 안 따라와도 10군단은 따라올 거니까 나는 그들과 함께 싸우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카이사르는 사정하는 법은 절대로 없고요. 윽박 지르는 스타일도 아닌 것 같아요. 논리적이면서도 감정을 터치하는 묘한 동기부여의 달인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호위병으로 인정받은 10군단은 신나서 따라왔고요. 나머지 군단들도 부끄러웠는지 따라 나서게 됩니다. 서로 근접거리에 다다르게 된 아리오비스토스와 카이사르는 다시 한번 서한을 나누고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합니다. 이때 아리오비스토스가 보병 데리고 오지 말고 기병 데리고 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갈리아 그리고 게르만족들은 보병보다는 기병이 강합니다. 말을 타고 싸우는데 훨씬 더 익숙해요. 약탈하는데 그게 훨씬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반면 로마는 보병이 강합니다. 기병은 동맹국들에게 도움을 받는 편이에요. 지금의 동맹국은 갈리아인들입니다. 그런데 카이사르는 이 갈리아인들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아요. 박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리아인들 기병을 호위병으로 삼지 않고 10군단 보병들을 말에 태우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리고 회담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회담장에서의 모습은 말 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이에요. 카이사르는 갈리아어를 알아듣기는 어느 정도 했던 듯한데 완전히 구사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아리오비스토스는 갈리아 지방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갈리아어를 했던 듯해요. 통역이 있었던 듯합니다. 카이사르는 너와 나는 동맹국이고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강대국이니까 이런 말이 깔려 있는 거죠. 동맹국의 고통을 그냥 보고 지나갈 순 없어. 그래서 더 이상 나의 동맹국 파이드족을 건드리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이사르의 합리성이 돋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넘어와 있는 너희 그리고 하르데스족이 다시 라인강 너머로 넘어가진 못할 거야. 너희들은 여기에 정착해도 돼. 하지만 더 불러들이지는 마 라고 못을 박아버려요. 그러자 아리오비스토스는 했던 말을 합니다. 갈리아족들이 도와달라서 왔고 그리고 찝쩍거려서 싸워서 이겨줬고 그래서 세금 받고 조공 받아. 니들이 왜 따져? 너희도 그러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이 압권입니다. 내가 너한테 이기면 로마의 원로원은 나한테 더 많은 보상을 해줄지도 몰라. 적의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 내에서 카이사르는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득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 상황을 꿰뚫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카이사르를 뇌물을 줘서 꼬시려고 합니다. 내가 대신 다 이겨줄게. 그리고 네가 원하는 거 어느 정도 줄게. 아마도 카이사르가 빚더미에 올라 앉아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듯해요. 카이사르도 갈리아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게르만족도 권리 없어. 우리도 권리 없어. 우리 둘 다 철수하는 게 맞아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만약 이 협상이 성사되었으면 카이사르는 물러났을까요? 이때 호위 기병들 간에 충돌이 있었다고 해요. 게르만 기병들이 찝쩍거렸다고 적혀 있는데 서로 찝쩍거렸을 수 있겠죠. 그런데 카이사르가 봤을 땐 로마의 기병들은 보병입니다. 본격적인 전투가 일어나면 불리할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물러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전쟁기에는 잘 써야 됩니다. 기병이 아닌 상태에서 기병대와 싸워봐야 우리가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워낙 잘 싸우기 때문에 이길 수도 있지? 그렇게 되면 아리오비스토스가 협상하자고 불러낸 다음에 우리 기병들을 다 죽였어 라고 명분을
명분을 쌓을 테니 그 명분을 주기 싫어 라고 하면서 철수한다 라고 적어 놓습니다. 아리오비스토스는 조금 아쉬웠을까요? 아니면 시간을 끌기 위한 전략이었을까요? 이후 상황을 보면 시간 끌기 전략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통에 따라 점을 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 달에 싸우면 안 되고 새로운 달, 초승달이 뜨는 것을 새로운 달이라고 생각했던 듯해요. 새로운 달에 싸워야 된다 라는 점괘에 의해서 미루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절을 보내봐봐 이야기 좀 하게 라고 하자 카이사르는 응하지 않으면 명분 쌓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보냅니다. 한 명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갈리아인으로 보여지고요. 이후에는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아리오비스투스가 갈리아를 잘하니까 라고 적어 놓고요. 또 한 명은 로마군의 부장인 듯해요. 그러자 아리오비스투스는 이들을 정탐하러 왔느냐 하면서 포박하고 구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을 죽일지 살지에 대해서 계속 제의뽑기를 하고 있었다고 전해져요. 이제 전투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서로 유리한 위치를 점령해야만 되죠. 아리오비스투스가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이 로마군은 불량미 보급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약점을 계속 파고듭니다. 보급선을 계속 끊으려고 기병을 수시로 출동을 시켜요. 본격적인 전투는 안 하지만요. 카이사르는 게르만 기병 출동을 막기 위해서 게르만 주둔 집 바로 앞에 진지를 구축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바로 앞이라는 것은 게르만 군대의 공격에 노출된다는 거죠. 로마 특유의 3열 부대를 활용합니다. 1, 2열 부대는 게르만 공격을 막아내고요. 어차피 본격적인 공격은 아니니까요. 3열은 열심히 진지를 구축합니다. 군량미 보급선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카이사르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자 매일같이 부대를 출동을 시켜요. 전투 대응을 갖춥니다. 그런데 게르만족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점괘가 그래서 안 나오는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나올 수밖에 없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갖고 있는 모든 부대를 탈탈 털어서 내세웁니다. 보통 보조 부대들이 있고요. 신참들은 전쟁에 직접 참여를 잘 안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들까지 다 진영을 갖추도록 합니다. 여기서 아리오비스토스가 부대를 내보내지 않으면 쫄았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사기가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임기응변에 강한 야전사령관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우익에 서 있어요. 이유는 게르만족의 좌익이 약해 보였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게르만은 로마의 우익이 약한 것을 보고 그쪽을 밀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로마군의 유연성이 보이게 돼요. 게르만이나 갈리아 부족들은 팔랑크스처럼 뭉쳐서 돌격하는 방식을 택하거든요. 반면 로마는 3열로 되어 있고 중대 단위로 전술을 구사하는 방식을 택해요. 그런 연유로 1, 2열은 게르만의 본대와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었지만 3열은 쉬고 있었던 거죠. 부장으로 있던 크라수스 아들이 이 3열을 이끌고 밀리고 있는 로마 좌익을 구하러 갑니다. 이러면서 전투가 끝나버렸다고 해요. 게르만 부족들은 빠르게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이때 아리오비스투스의 두 아내와 딸도 사망했다고 합니다. 일부는 라인강을 겨우 넘었지만 대부분은 라인강을 건너지 못하고 로마군의 기병에 의해서 거의 전멸했다고 합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 군단병들을 근처에서 겨울을 지내도록 합니다. 이유는 라인강 너머에서 갈리아 쪽으로 넘어오고자 했던 게르만 부족들이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넘어올 수 있는 그들을 막기 위해서는 겨울을 여기서 보내고 봄이 되었을 때 불어난 기운이 전해지면 언제든지 출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보여집니다. 9월경에 전투가 끝나고 카이사르는 속주 총독이기 때문에 속주 행정을 위해서 부지런히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고 해요.